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으로 되레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2.94%, S&P 500 지수는 2.81%, 나스닥 지수는 2.99%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1.5에서 1.7%에서 1에서 1.25%로 내려갔습니다. 연준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예정된 정례 정책회의가 아닌 회의 사이에 금리 인하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 경선이 현지 시간 3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14개 주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이번 경선에서는 현재 선두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계속 선두를 유지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중도파의 지지를 얻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충청남도 서산시 대상공원에 있는 롯데케미컬 화학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LG화학과 한화, 현대전후 등 화학업체가 밀집한 만큼 확산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 반등했습니다. 0.5% 이상 상승하면서 2010선에서 어제 종가 형성했는데요.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2%대로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힘을 잃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이 G7 재부회의에서 별다른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도 어제 약보합권을 거래 마쳤습니다. 외인과 기관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시장이 626포인트까지 빠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급락세로 마감됐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테슬라는 간밤에 강보합권에서 마감되는데요. 우리 시장 관련주들도 수혜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이 미국 소비자에게 최대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질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코로나19의 상장사들의 실적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급락장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금 가격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다가 멈춰섰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콜 MST 신승훈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시장 상황을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했지만 정기적인 회의 이외의 금리를 인하했다는 점이 오히려 이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하면서 재차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밤에 사실은 긴급 속보가 나왔었죠. 연준에서 50bp. 이때까지는 계속 스몰 베이비 컷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25bp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50bp라는 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텝 바이 스텝의 어떤 그 금리 인하 수준이 아니고 두 단계를 뛰어넘은 50bp의 빅컷, 큰 규모의 금리 인하.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좀 달랐고요. 두 번째는 기준적인 이번 원래 3월달 FOMC는 3월 17일, 18일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례 회의와는 다르게 정례 회의가 아닌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이번 금리 인하의 어떤 매우 다른 이제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파월 의장의 긴급 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경제 상황 괜찮다. 하지만 코로나19, 코비드19의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로의 영향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다. 그리고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후에 4일 만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점. 근데 문제는 앞서서 최훈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다라는 얘기죠.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의 방향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런 방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우려감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는 변해갔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전격적으로 10시에 금리 인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격 금리 인하 후에는 시장은 상승을 계속 했었죠. 하지만 순간적으로 투자 심리가 불안 쪽으로 선회하면서 3%에 육박하는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두 가지입니다. 통화 당국 역시 지금 현재의 어떤 코로나발 위기 상황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하였다라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과연 지금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경기의 어떤 위축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상의 위기가 되겠습니다. 보건 의료상의 위기인데 이 보건 의료상의 위기가 과연 통화 확대라는 그림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보건의 문제와 통화의 문제 조금 좀 다른 것이 아니냐, 궁극적으로는 같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것은 아니냐라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이에 대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의 방향이 움직였자라는 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발빠른 대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이거에 따른 결과 여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의 상황, 지난밤 미국 시장의 급락 3%에 육박하는 급락 상황을 놓고 투자 심리의 어떤 지속적인 하락 여부, 이 부분에 아직 실망하기는 좀 이르다.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코로나 확산 여부가 실질적으로 미국 지역에서는 서부 지역 외에는 아직 발발하지 않았다라는 점. 상당히 강력한 보건 당국의 방제 조치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상대적으로 타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라는 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화당국은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는 점. 여기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밤 파월 의장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양적 완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말고는 생각하는 것이 없다라고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선을 좀 긋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국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만 단행을 했지만 결국 추후에 조금 더 경기의 위축 내지는 훼손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양적 완화 카드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뒤에 숨겨놓고 아직 남겨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여기에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너무나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닌가. 실질적으로 초기 대응 상당 부분 실패한 것으로 평가가 지금 현재의 상황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기 역시 마찬가지, 통화당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한은 계속해서 주목하겠다라는 이야기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로 마감했다라는 점. 근데 물론 오늘 오전 한은에서 이제 그 긴급 회의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한은 전격적인 한은 역시 그 금융통화위원회 외에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난밤 페드의 정례 회의가 아닌 긴급한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에 하는 역시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는데요.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 앞서서 최원 앵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다른 주식들 상당 부분 뭐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뭐 그리 센 그림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인 강보합 양상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어떤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 내지는 이와 연관된 산업군 분명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급락을 했지만 전기차 종목이죠. 테슬라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시장의 수혜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업종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근 이제 그 전기차의 이제 핵심 부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터리고요. 소위 말하는 연료라고 얘기하는 배터리고요. 또 하나는 구동 모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자율주행이랄지 운전 모듈이랄지 뭐 엔터테인먼트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부수적인 쪽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전기 자동차가 굴러가는 가장 핵심 부품은 배터리 그리고 구동 모터. 근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 우리나라의 배터리 제조 3사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 주가의 어떤 그 독주 체제 여기와 맞물리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대한 관심 여부 이 부분 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LG화학이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2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22.9%를 차지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판매량이 137%나 늘어나는 2배 반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그 자동차 판매량을 보여주었고요. 삼성 SDI가 4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7위에 등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SK 이노베이션도 2배가 넘는 배터리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라는 점. 여기에 실질적으로 일본의 패나소닉이 작년 올해 그 배터리 판매 1위를 다시금 중국으로부터 탈환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독보적으로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했기에 테슬라향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일본 패나소닉의 배터리 판매량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이들 역시
완성품 제조업체들의 판매량에 편승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LG화학은 르노와 아우디에 지금 편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BMW와 폭스바겐에 편승을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은 현대자동차에 편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따라서 르노와 아우디, BMW, 폭스바겐,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가 과연 얼마나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선전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가 결국은 일본의 패나소닉이 테슬라의 판매 급성장과 맞물려서 같이 주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에 바로 힌트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화두, 고성장 기술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5G와 반도체, 전기자동차. 그러면 5G와 전기자동차는 확실하게 성장기로 진입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IT 업종의 최대 기반 산업이다라는 점, 기초 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5G가 발전을 하고 전기차가 발전을 하고 4차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 반도체는 그보다 앞서서 먼저 산업 업황에 개선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산업 밸류체인의 어떤 그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고리, 순환고리의 어떤 그 선순환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배터리 3사도 관심을 가져가고 5G도 관심을 가져가고 반도체도 관심을 가져가는 이 전략이 어쩌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우리 시청자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이 미국 소비자에게 최대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애플 배터리 소송은 좀 오래됐죠.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2년여 지나서 결국은 지금 거의 결말이 나가는 그런 상황. 일단 법정에서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정 외에서 이제 합의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배터리 그 아이폰 6 이후에 실질적으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좀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단말기 속도를 좀 고의로 하락을 시키는. 근데 그 단말기 속도의 고의 하락 부분은 어쩌면 신제품 판매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그 고의적인 애플사의 꼼수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쪽으로 시장 내에 어떤 그 심정 내지는 심리가 변화되면서 결국은 배터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결말이 결국은 합의금 최대 5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합의금까지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점. 아직 합의금 총액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총 3.1억 달러에서 약 5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 컴퓨터의 총 현금 보유액은 2,07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5억 달러를 이제 배상금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의 시가총액이 1.2조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런 속에서 5억 달러에 대한 평가, 물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들의 체력을 감안해 봤을 때 그렇게 주가에 그렇게 큰 타격을 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장 신뢰를 잃어가는 애플 컴퓨터의 주가, 과연 계속해서 지금 이제 독야청청하는 소위 말하는 시총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의 여부. 반면에 애플 컴퓨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제품 충성도는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품 충성도에 훼손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 그래서 시장 신뢰라는 부분과
제품 충성도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사실상 조금 더 시장의 변화 양상, 그리고 시장 점유율의 양상, 판매량의 양상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출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품 충성도, 이때까지 보여줘 왔었던 제품의 충성도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충성도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애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호재 부분과 악재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놓고 애플 향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 판단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LG 이노텍이다라는 부분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호재 부분은 5G 모델, 소위 말하는 이제 애플 아이폰 12죠. 아이폰 12 모델에 대한 어떤 신규 출시 모멘텀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고요. 에어팟이라고 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의 판매 호조 부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반면에 악재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애플 컴퓨터의 어떤 그 변동성 양상 조금 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모습.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 내에 있는 대만 기업이죠. 폭스콘. 애플에 그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 완전 조업 재개.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마지막. 지금 그 민주당의 경선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샌더스 후보와 바이든 후보 간의 경쟁. 이 부분. 근데 샌더스 후보의 어떤 조금 지지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샌더스 후보의 대선 공약 부분. 그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겠다라는 그의 공약. 애플 컴퓨터에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부분. 특히나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서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들 마음속에 두시면서 애플 컴퓨터의 주가 지난밤 3%가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시가총액도 1.5조 원을 육박하다가 지금 현재는 1.2조 원대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 계속해서 애플 컴퓨터의 주가 상황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애플 향 우리나라 기업들 종목들의 어떤 그 움직임까지 아울러서 힌트로 좀 삼아가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의 주요 악재까지 짚고 왔는데 일단 종목별로도 악재가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는 부분까지 짚고 왔는데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장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발발 지금 우리나라는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와 이태리 그리고 이란, 일본 한창 진행 중인 그런 국가.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점,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라는 점, 이를 과연 얼마나 선제적으로 방어해 나가느냐, 못하느냐가 결국은 그들 나라의 어떤 그 코로나19의 확산 여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길목에 서 있다, 귀로에 서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은 계속 흘러간다. 계속 흘러가는 시장 속에서 막연히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실망 매물로 그냥 투매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시장 대응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관망 양상과 저점 매수 양상 간의 그 중간 단계 정도로 우리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 특히나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시장 전개 상황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놓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자라는 점.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글로벌 밸류 체인, 소위 말하는 생산의 어떤 그 변화, 생산 기지의 다변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탈중국에
대한 어떤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변화 가능성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국에 대한 혁신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국 선호도가 높은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 좀 낮추는 그런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을 시장 인덱스 종목,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 대형주보다는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가 탈중국 수혜업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중국향 의존도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생산 축의 변화 가능성, 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산업이 먼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반도체, 5G, 배터리, 이 부분 전기차에 앞서서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이나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이나 모든 것이 혁신 기술주 쪽으로 이렇게 좀 관심이 모아져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지금 현재 시장 화두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여기서는 공화당의 선거 공약과 민주당의 선거 공약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FOMC의 유동성 확대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유동성 추가 확대 가능성,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잠재적 이슈 한 올해 연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부분, 이 부분 아직까지는 수면에 가라앉아 있지만 연말 올해 말 정도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영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의 악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쪽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 감사 보고서, 이 기업 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코로나19로 3월 말이죠. 대부분의 사업 보고서의 제출 기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엔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지난달 28일부터 전일까지 사업 보고서 지연 제출 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KH바텍과 스타모빌리티, 그리고 오가닉티, 코스메틱, 이렇게 코스다 상장사 3곳과 코네스 상장사 SIT, ENG 한 곳 등 총 4곳입니다. 이 비상장사인 외감 대상 법인 중에서는 주식회사 정우비나반이 좀 신청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먼저 심사를 신청한 전자품 제조업체 KH바텍은 대부분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본사를 비롯해 공장 3곳이 모두 경북 구미시에 위치해 있고, 주요 종속회사 중 KHV 정밀제조 유한공사와 KHV 정밀제 유한공사도 중국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보고서 내는 게 좀 약간의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KHV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매출액이 665억으로 전체 자회사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이 같은 기간 순이익도 6억 원을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KHV의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82억 그리고 26억이었습니다. 이 KHV 해주 또 KHV 천진과 함께 이 두 회사의 합산 매출액이 747억으로 단순 계산하면은 전체 회사 매출의 45%를 차지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회사 측 같은 경우에는 이 경북 구미와 이 중국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 회계연도 외부 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어서 심사를 신청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회사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가닉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업이 국내에 상장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내에서 영유아와 또 임산부용 화장품을 제조, 유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이 모두 중국 복건성에 위치해 있어서 이 코로나19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복건성은 조업 재개의 70%를 웃돌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온 편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3분기 말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3억 6,976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340억 정도 되고요.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억 9,884만 원으로 약 510억 정도 됩니다. 이 연성회로 기판 FPCB 생산 기업인 스타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어떤 위의 두 기업보다는 연관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안산 같은 경우는 아직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이 회사 사업장에 확진자 방문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회사 소견입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월 27일 사업장에 방문한 방문자가 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자가 격리되면서 지난달 28일 사업장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2019 회계연도 외부 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넥스 상장사인 SAT-ENG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과 일본이 주요 수출처인 상태이기 때문에 SAT-ENG 쪽에서의 이를 빌리자면은 이 중국 지역에서의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 시간이 갈수록 신청 기업도 더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코스닥 협회와 한국 상장사 협의에 따르면은 코스닥 10개 기업 그리고 코스닥 60개 상장사들이 중국에 종속회사가 있어서 사업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상장사까지 포함하면은 수치는 더 확대되고, 이 지역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이 코로나19로 폐쇄된 사업장이 늘어난 만큼 영향을 받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금감원과 또 한국공인회계사에는 관련 신청을 3월 18일까지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3월 말 증선 의결을 거쳐서 제재가 면제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재 면제 대상에 선정되면은 상장사들은 4월 15일까지, 비상장 기업은 5월 15일까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오는 15일까지 신청기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는데, 기업들의 피해 여부는 그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전자산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온스당 1,6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좀 금값에 대한 금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는 부분 의견이 많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추이를 본다고 한다면 금 가격이 과연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부분은 물음표가 달리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금 투자가 지난 20년 동안 쉬워진 점, 그리고 취약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쉽게 오르거나 내리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금 보유로 인해서 수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고, 이 수요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단점이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27일이었죠. 미국의 3대 증시가 모두 시장 재조정에 진입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우선 현재 어떤 그때 상황에 비해서 본다면은 이 투자자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 것이나 내다 팔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금값도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동향을 보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중앙은행들의 부양책에 금을 다시 매수하면서 우선은 그때 같은 경우에 금 가격에 대해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추이해 봤을 때는 금에 대한 이 상승 분위기가 좀 한번 꺾인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뭐 이번에도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금값이 사상체를 계속 할지 부분은 지금 물음표가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뭐 코로나19에 사람 간 어떤 접촉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의 거래는 앞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인도와 중국의 금수요가 연간 합치면 한 1,0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오프라인에서의 금 수요가 줄어든다면은 금가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봤을 때도 그 금값은 뭐 12%가 좀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12% 은값을 말하는 건데요. 금값을 말고 은값은 12%가 하락을 했는데, 이 아무튼 금값과 은값에 대한 최근의 주춤세는 시장에서는 약간 물음표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값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반등을 좀 낙관했던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우선 금리 인하 같은 이제 부양책에 또 양적 완화, 또 정부 재정 지출 증액까지 예상이 된다면서 금에 대한 투자자들 금에 대한 상승 여력은 당분간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우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금에 대한 안전자산 투자보다도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과도한 낙폭에 의한 저평가 매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번 해 시장에 새롭게 입성한 3-4개의 주들이 오히려 타격을 더욱더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3-4개 주, 그러니까 어떤 공모주죠. 공모주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좀 인기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상장 이후에 3-4개 주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연초 이후에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지난달 20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은 4%, 1.4%였지만 코로나 이슈가 부각되면서 두 시장은 내리막을 타면서 큰 폭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올해 새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전염병 이슈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KCC 글라스 1월 21일 날 상장했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세아이텍, 서남, 레몬,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총 5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KCC의 인적 분할 신설 회사인 이 KCC 글라스는 유가 증권 시장에 재상장한 첫날부터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은 시초가 대비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내리는 55,800원에 좀 거래에 마쳤는데요. 이후에도 약대장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사태가 이어진 1월 21일부터 전날까지 종가 기준 주가가 51.61% 감소하면서 반토막이 됐습니다. 올 초에 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수요 예측에서는 흥행을 좀 기록했지만, 실제 상장 후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예상외로 부진한 주가를 기록한 기업들도 많은 현재 상황인데요.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 위세 아이텍은 코로나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인 1월 20일과 21일에 이틀간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간 수요 예측 당시 견조한 시장 성장과 또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수요 예측 경쟁률이 1105.93대까지 달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전염병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장흐름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부진했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또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최종 경쟁률 882.6대 1을 기록한 서남 역시 상장 이후 전날까지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IP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시장에 좀 하락세일 때 어떤 대안적인 투자처나 틈새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있지만, 최근에는 하락장이 연이어 계속되면서 이 전염병 이슈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지 않은 이상 이 개별 종목이 상승세를 펼치기 어려운 장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의 변동성이 그때 원래 대체 투자처로
함으로써 이제 가능한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죠. 세계적 대유행을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락 압력이 거세진 탓에 이 새내기주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버거운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급락세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이 관련해서 컨텐츠 종목들에 지금 현재 증권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업종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콘텐츠 수출에 대한 이 콘텐츠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콘텐츠 수출에서 양질의 전환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해외 수출 콘텐츠의 양적 성장에 주목했다면 올해부터는 한국 콘텐츠의 단가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TT죠. 오버 더 탑 이 서비스 경쟁 경쟁이 뜨거우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콘텐츠 가격 상승이 현실화됐는데 올해 미국의 이 주요 콘텐츠 구매 가격은 5년 전 대비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구매자들이 구독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이 킬러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015년에 넷플릭스는 그 유명 드라마죠. 이 프렌즈를 1억 3천만 달러에 구매했는데 HBO는 올해 4억 2,500만 달러 이상 가격으로 이를 취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콘텐츠에 대한 가격은 계속 그 상승 여력이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 드라마의 미국 진출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안과 맞물리면은 이 한한령 완화 기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 가격의 수출도 단가가 올라지면서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대표적인 콘텐츠 주죠.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콘텐츠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옷차림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과 춘천이 1도 보이고 있고 전주는 2도 보이며 다소 춥게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에도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아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3도 선에 머물겠고요. 춘천과 전주도 6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특히나 퇴근길에는 더 추워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곳곳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대부분 해안과 강원 산지 그리고 내륙 곳곳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며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서와 충북, 전북으로는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인천의 아침 기온 1도 보이고 있고 낮에도 4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오늘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가 8도, 강릉이 9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은 오늘과 내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에 영하권 보이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